자본을 어느 산업 분야에다 투자하는 것이 뭔가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먼저 내수 시장 규모는 현재 어느 정도고 앞으로 성장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국의 GDP가 미국의 한 7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그런데 성장률은 미국의 한 2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뭐 경착륙 한다 이러지만 6% 성장이에요. 세계에서 그렇죠. 두 번째로 큰 한국보다 뭐 10배 이상 큰 경제 주체가 1년에 6%를 성장한다는 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증분을 계산을 해보시면요. 중국의 GDP 한 해 증가분이 850조 원이 넘어갑니다. 미국의 증가분의 한 30%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키 높이를 맞추고 싶은 게 심정이지만 올해 중국 성장률이 6% 깨지지 않습니다. 6.1에서 2가 지금 아시아나 그 아시아 개발은행이나 세계적인 데나 그 어떤 기관이나 중국 내부에서 봐도 6% 이상 성장한다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트럼프가 아무리 노력을 했었어도 몇십조 원 갉아먹었지 사실은 6%를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 이제 담당하시는 이런 어떤 장관이나 뭐 총리나 이런 데서도 말이 나오는 거는 6을 지키자. 사실은 중국 관료들은 지킬 수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 지킬 것 같아요. 그러면은 6% GDP 성장률 850조에 달하는 그 GDP의 증가분의 60% 이상 어디서 나오냐면 내수에서 나와요. 아, 수출은 이미 한 4%, 40% 그것도 정도밖에 안 돼요? 20%밖에. 아, 그래요? 네. 내수 시장이 꽤 크네요. 정부 투자 그리고 수출 그리고 60%가 내수입니다. 아, 60%가. 이미 시진핑 정권에서 그 체질 개선을 지난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 후진타오 정권에도 노력을 했지만 후진타오 정권은 좀 힘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무력하고 그래서 이 정권 와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수천 개의 국영기업이 도산했어요. 대부분 수출 기업이요, 철강 이런 막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중화 쪽 우리하고 중복 투자가 돼서 과잉 네, 생산에 우려가 많이 중국 있었잖아요. 안에서도 철강 회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 10,000몇 킬로 났지 않습니까? 고속철도. 그거 논다고 막 또 자회사들 엄청 많아지는데 다 통폐합 시켰어요. 막 수백만 명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잉 중복 투자가 되고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득권, 네. 기존의 대기업들, 그렇죠. 국영기업들이죠. 그렇게 네. 어려운 상황에 몰린 거고 이제 네. 민간에서는 맞습니다. 활발하게 성장하고 네,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인덱스 보면 대부분이 한 7할 이상이 국영기업이에요. 그래서 상하이 인덱스 보는데 왜 이렇게 막 몇 배씩 성장 안 하지? 당연해요. 거기 국영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은 이 정권에서 빛을 볼 일이 없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중국 기업 보려면 어디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요? 나스닥, 홍콩 이런 데 봐야 돼요. 차이나 유니콘 다 나가 있어요. 예. 데이터 플랫폼 유니콘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대주주는 또 누구게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소프트뱅크, 남아프리카의 그 미디어 재벌 네스펄스, 이게 텐센트의 최대 주주거든요. 아, 30% 들고 있어요. 네스펄스가. 어떤 사람은 네스펄스가 뭐 중국 공산당이다. 남아공까지 공산당이 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음해고요. 그냥 거기는 엠넷 창시자였던 제임스 베커 쿠라는 그 네스펄스의 CEO가 정말 인사이트가 뛰어나서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텐센트 창업 초기에 사실은 리카싱 우리가 아는 그 리자청 아들이 투자했던 집은 넘겨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어떤 수익을 얻은 지금 그 집만 텐센트가 4천억 불이 넘는 것 같은데 기업가 지금 60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예. 알리바바, 텐센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 되지만 5,600조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2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회사가 알리바바가 연간 성장률이 몇 %인지 아실까요? 혹시? 잘 모르겠네요. 대충 게스. 그거는 알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제가 이전 방송에서 160%인가 3년 수익률이 그 미국에서 그 연금 수익률이 알리바바 가지고 160%를 얻었다고 3년간. 소프트뱅크도 알리바바 가지고 하나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알리바바가 거의 5,600조 하는 삼성전자의 2배 수준 되는 그런 거대한 기업인데 1년에 50%를 성장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우리 제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중국은 왜 되냐? 아직까지도 알리바바가 안 간 곳이 알리바바 배달이 안 되는 곳이 3선, 4선, 5선 도시의 부지 기수예요.
시골에는 알리바바 배달 서비스 아직 안 됩니다. 가야 돼요 언젠가는. 정부에선 그거를 도와주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알리바바가 아까 전에 말았는데 사실은 이 지금 앞으로 한 3년 기간에는 2-3년 기간에 저는 생각에는 텐센트보다는 알리바바가 훨씬 모멘텀이 좋다. 그 이유는 정권 차원에서는 사실은 알리바바는 그렇게 비호받지 못해요. 전 정권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시진핑 이전에 예, 후진타오 정권에 후진타오, 원자바오 이렇게 세트로 총리 주석 이렇게 있을 시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콩에 알리바바가 원래 상장돼 있었어요. 네. 예, 나스닥 가기 전에. 근데 그 알리바바 회사 밑에 자회사로 연결 재무제표에 알리페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봄이 됐는데 봄이 되면 이제 그 연간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네. 감사 보고서가 갑자기 그때 당시에 소프트뱅크랑 야후가 알리바바 홍콩 상장사의 최대 주주였어요. 한 20-30%씩 갖고 있었고 마인 회장은 3대 주주 뭐 몇 퍼센트 되지도 않고. 근데 그 알리페이가 되게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리페이 오늘부터 내 거 할래. 그래서 마윈이 마인 회장이 그래서 야후나 소프트뱅크의 주요 자산이 야후는 그 당시에 아무 사업이 잘 되는 게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그냥 알리바바 갖고 있는 게 이게 금이야 오기야 이러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사업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은 알리페이거든요. 현금 장사하니까 돈을 막 한 달, 두 달 쟁겨놓습니다. 안 줘요. 예. 물건이 간지 모르겠어서 난 돈 안 줄래 하고 나서 돈을 받아놓고 자기가 거래 성사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놓고 쟁겨놓고 이자를 받아먹는 게 알리페이였거든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사업이죠. 네. 그거를 인마이 포켓 했다가 근데 거기에 사실 알리페이 지금은 엔트파이낸셜 150조 그러니까 지금 뭐 알리바바 500조라고 하면 150조니까 엄청 큰 겁니다 진짜로. 그렇죠. 네. 근데 그 회사의 주요 주주로 원자바오 아들이 운영하는 그때도 역시나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사실은 그건 특혜죠. 네. 그렇죠. 그렇게 좋은 딜에 혼자 다 냉큼 해도 되는데 원자바오 아들이 운영하는 껴줬으니까. PF를 껴주고 뭐 사회보장기금이나 정부 펀드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뭐 대만의 뭐 찌라시에 따르면 그게 뭐 그 후진타오 계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정권에서 좀 부당한 이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계속 위원털이 박혀 있으니까 결국은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스마트하게 후계자 짱용이라는 분을 세워놓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저쪽 호숫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후판대학이라고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60명의 경영 전사들을 모아놓고 하드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계자 같이 이렇게 좀 자기 어떻게 보면 학파를 만드는데 다 성공한 사업가들이에요. 띠디 출신 회장. 이미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보통 학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유니콘 창업자 이미 뭐 기업가들을 몇천억 자산가들이 가서 마윈 그 계열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도 그 60명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마윈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랑 그 과거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건 그 내수시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수시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어쨌건 이제까지 기득권 세력이었던 국영기업들은 철저하게 그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네. 신경 쓰지 않고 네. 신경제를 계속 그러니까 맞습니다. 살려나간다는 네. 거잖아요. 새로운 네. 창업자들 중심으로. 네. 그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자기의 새로운 세력이라고 인정을 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내수시장을 이제 육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키우겠다. 네, 네,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계획의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80, 90년대생이에요. 젊은 사람.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다 이렇게 되게 그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마이너해요.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20, 30대들은 강남에 집을 사는 가능성이 되게 없죠. 거의 없죠. 중국은 다릅니다. 되게 좀 한국 청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중국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중국의 지금 최근 한 50년, 1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예요. 1가구 1자녀 세대입니다. 지금 제 세대에서 낳는 애들은 이제 뭐 2자녀? 2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각자 살아야 돼요. 근데 1가구 1자녀 세대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빠
엄마 6명이 양육을 받아요. 그러네 진짜. 예. 예. 그런데 이 80, 90년대생이 동시에 어떤 또 축복을 받았냐? 지금 이 세대가 어디예요? 시진핑은 민영기업 데이터 플랫폼 말씀드렸죠? 예. 이런 기업들은 마윈도 사실 나이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뭐 TD 출신이나 뭐 최근에 메이트한DMP나 이런 40조, 60조 하는 회사들 창업가들이 30대 중반이에요. 그럼 거기에 임원들은 30대 초반. 그러네. 거기에 부장급들은 20대 후반. 그러네. 80, 90년대생이 연봉이 2억, 3억, 5억 이릅니다. 바이두의 데이터 분석과 신입 들어가면 3억이에요. 그래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중국 사람을. 그럼 구글 관련된 놈을 데리고 오려면 3천만 원 더 줘야지 오지 안 그러면 실리콘밸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고 자기 소득도 1년에 연봉 상승률이 30%입니다. 연안가에 상하이 북경은. 네. 그래서 지금 SK 상하이 이런데 뭐 그 한국 주재원들 나가신 분들도 한국 샐러리로 요율을 받던 분이 이렇게 중국 요율로 바꾼다잖아요. 이거 임금 상승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현금 흐름도 좋아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6명 중에 최소한 1명은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집이 지금은 10억이 넘어가요.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네. 네. 상하이 가보세요. 이게 찌르면 다 10억이에요. 몇십억짜리가 뭐 부주식 쓰고 서울보다 평당 단가가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80, 90년대생 그 연안가에 사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들은 뭐 미국, 유럽 못지않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구매력이 뛰어난 인구 계층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체 중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80, 90년대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달합니다. 꽤 네. 되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이 트렌드도 세팅하죠. 모바일 앱의 순위도 결정해요. 뭐 물론 영화나 이런 트렌드도 다 만들고 패션도 만들고 하는데 돈도 많고 자산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집합이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베트남만 가도 뭐 되게 활력 있겠죠. 하지만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큰가?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예. 나이에서 주는 어떤 활력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쵸.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그쵸. 얘네는 자산과 자기 인컴과 음. 파워와 정부의 지원과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세대예요. 네, 저도 부럽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봐야 돼요. 네, 그들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중국의 경제의 향방을 바꿉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그 내수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은 뭐가 있나요? 그래서 뭐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엄청 그 3시간 동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에도 3시간 반 동안 연설한 게 환경보호 뭐 이렇게 저거 어디죠?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게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그럼 분리수거 관련돼 있는 산업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을 하죠. 그렇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정부 정책으로 한 작년부터는 이 매연 발생하는 거 이런 거 그 되게 효율 안 좋은 그렇죠. 배기가스 저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관련된 산업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부 정책과 연관돼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뜨는 그런 산업은 좀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정책 수혜주 이거 반짝 3개월 이렇게 그것도 그렇죠. 안 가고 그냥 소문에 탔다가 또 물리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더 권유를 드리냐면 좀 더 심플하게 가는 게 좋아요. 알리바바가 망할까? 50% 성장 앞으로 계속될까?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예를 들면 그 e스포츠 산업을 상징하는 회사는 빌리빌리라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온라인 게임에 청취하는 그 산업은 얼마나 또 성장할까? 그 본질을 보고 약간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그 80, 90년대생들의 행동 습관, 소비하는 행동 습관이 바뀌는 거에 따른 가치가 증대되는 거를 봐야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테마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그것도 불투명. 어떤 회사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역시나 그건 국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경쟁력에 의해서 시장에게 선택을 받은 업종이나 기업이 결국은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가서 제가 뭐 사업을 하니까
뭐 택시를 타도 되고 렌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저는 비집고 들어가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고 막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뭐 하고 있나 봐요. 앱으로 뭐 하고 있나. 예, 그러면은 다 그 틱톡 토티하고 하고 있고 뭐 물건 사고 있고 게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틱톡 정말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그냥 도배를 하기 시작하던데 네. 일단 그거는 나중에 네. 바이트 댄스 이야기할 때 한번 나누고요. 예, 하여튼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중국의 내수 시장에 맞춰서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뭔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게 그 한국 국내 기업이 중국의 틈새 바구니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더 어려워졌고 앞으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네.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아닙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아니면 소비자들의 기호 역시나 저는 80, 90년대생을 봐요. 80, 80, 90년대생이 오히려 미국 산업, 미국 문화를 선호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아시아 문화는 좀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미국 문화를 오히려 동경을 하는데 최근에 더 무서운 변화는 뭐냐면 근데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이 생겼잖아요. 이 친구들이 좀 갑자기 애국주의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후진 막 리닝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나이키 짝퉁처럼 이렇게 물금왕돼 있는 되게 후진 운동화인데 갑자기 다시 팔려요. 옛날 우리 그 나이키에 맞춰서 프로스펙스. 예, 맞습니다. 팔리던 것처럼. 리닝이 그 요즘 많이 팔리는데 그거 말고도 중국 내수 로컬 브랜드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엄청 사랑을 받아요. 코카콜라, 네. 카리로 콜라. 예. 근데 과거에 5년 전만 해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금세 3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그냥 뭐 그래도 그냥 브랜드는 외국이지 이랬는데 요즘 80, 90년대생은 아니 중국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자국 브랜드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쿨해 멋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장기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8090이 아니라 네. 그 저는 그런 운동화도 안 신는데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중국 로컬 젊은 친구들은 막 그런 그 막 휘황찬란한 로컬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자랑스럽게 회사 출근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과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요? 몽클레어 아시죠? 패딩. 네, 들어봤는데. 네, 유럽의 고급 패딩입니다. 패딩 하나에 300만 원에서 옛날에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손주들이 입고 나와서 문제됐던 네. 그 패딩입니다. 황제 패딩. 근데 몽클레어가 이제 중국 브랜드입니다. 매입해버렸어요. 네, 중국이 그냥 너무 중국 사람이 많이 사잖아요. 중국의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인 IDG 캐피탈이 몽클레어를 통인수했어요. 그냥 모르겠다 사자. 그래놓고선 지난번에 화웨이 딸이 되게 그 캐나다에서 구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몽클레어에서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죠. 캐나다 구스를 사면은 역적이다. 이래가지고 더 몽클레어를 국민 브랜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즘 마케팅을 했군요. 예, 중국 분들 보시면 이번 겨울에도 보세요. 다 몽클레어 하나씩 입고 옵니다. 캐나다 구스 입는 사람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한국에서도 왜 90년대생에 대한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들의 심리라든가 생활 패턴 트렌드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의 내수 시장에 뭔가 기대를 갖고 진출하려면 역시 80년대, 90년대생들의 소비 트렌드와 심리를 읽는 노력을 먼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